당신 알고 있었어? 24년을 알고도 나한테 입을 다물었다는 거야? 하얀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이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링거를 꽂고 누운 저 아이를 자기 핏줄이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 넷을 낳아준 여자 때문에 저는 안방에서 밀려났고 명절 큰 상 대신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먹다 남은 음식을 먹었고 시도 못 받는 밭이라는 소리를 54년 동안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사의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셨네요. 모르셨어요? 아내분은 이미 아실 텐데. 진짜 아빠가 아닌 이상 이 혈액형이 나오기 힘듭니다. 남편이 뒷목을 잡고 휘청이는 그 순간에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진료실에서 심장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아이 넷은 하나같이 서로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큰아이도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놀이터에는 그 아이들을 하나씩만 바라보다 사라지는 낯선 남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24년을 침묵했는지, 그 여자가 낳은 내 아이의 아빠가 왜 전부 다른 사람인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25살에 남편 주호와 결혼해서 올해로 꼬박 24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 나이 이제 49살이 되었네요. 저는 그 긴 시간의 대부분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기 전에 국을 안 치고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마당을 쓸고 그렇게 하루를 여는 것이 제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새벽마다 국을 안 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우리 집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과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비운 날을요. 작은 수첩에 나란히 적어두는 일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그저 참고 견디는 미련한 여자인 줄 알았지만 저는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섣불리 이혼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날 사람이었습니다. 24년을 바친 대가로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질 증거가 제 손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때가 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혼이라는 말을 아껴두기로 한 겁니다. 그날 아침 밥상을 물리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갔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 순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지금 나갈게. 애들은 잘 있지? 밥은 먹였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행주를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애들이라니요. 이 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24년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고 시어머니는 그 이유로 저를 매일같이 나무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아이들의 안부를 저렇게 다정하게 묻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문가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크게 뛰거나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다른 살림이 있다는 것을, 그 집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동네를 처음으로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내 아이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참 이상했어요. 넷이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었는데 둘째는 머리카락이 유난히 곱슬거렸고 셋째는 피부가 눈처럼 희었고 막내는 콧날이 오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는 서로 다른 남자들이 하나씩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어요. 저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를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이 네 아이는 정말로 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맞을까?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내는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말이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의 여자도 그 집 아이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20년 넘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흘리고 간 휴대폰 화면에는 문자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낯선 남자의 이름. 저는 그 이름을 수첩 맨 뒷장에 조용히 옮겨 적었습니다. 아직은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이 이름이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집은 유난히 사람이 많았고 사람이 많을수록 시어머니의 말이 더 매서워졌지요. 그해 추석에도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차례상에 오른 음식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 손을 거친 것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온 식구가 큰 상에 둘러앉을 때였습니다. 큰 형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저에게 물었어요. 동서는 여태 소식이 없어? 벌써 결혼한 지가 언젠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드셨습니다. 소식은 무슨, 저 사람은 애초에 씨를 못 받는 몸이야. 우리 주호가 아까워서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이 큰 상에 자리를 잡고 왔는데 막상 제 자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흘끗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리 와서 상에 낄 생각 말고 부엌에서 먹어라. 애 못 낳는 사람이 명절 큰 상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보기 안 좋다. 손님들 눈도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켜 이 빠진 낡은 양은 그릇 하나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조금 전 큰 상에서 물린 식어 굳은 나물 몇 젓가락과 찬밥 한 덩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밥그릇 내리듯 부엌 구석에 놓인 그 그릇을 보면서도 저는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한술 뜨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오시더니 그 양은 그릇을 발끝으로 툭 밀치셨습니다. 그릇이 기우뚱하며 국물이 부엌 바닥으로 주르륵 쏟아졌어요. 에구, 아까운 밥. 애도 못 낳는 년 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개수대에 붓는 게 낫지. 시어머니는 아예 그 그릇을 집어들고 개수대로 가져가시더니 남은 밥과 나물을 그대로 하수구 구멍에 쏟아부어 버리셨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부엌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러고는 빈 양은 그릇을 제 발치에 툭 내던지셨습니다.
찌그러진 그릇이 부엌 바닥을 대구르르 굴렀어요. 저는 그 빈 그릇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성이 안 차셨는지 이번에는 제 앞치마 끈을 뒤에서 획 잡아당기셨어요. 일하는 사람이 왜 부엌을 차지하고 앉았어? 손님상 물린 것도 치워야 하는데. 밥은 마당에 나가서 먹어. 여기 어른들 계신데 냄새나게. 시어머니는 제 등을 떠밀어 저를 마당 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큰 상 쪽에서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한마디 흘렸습니다. 에구, 저 며느리도 참. 일은 다 하고 밥도 못 얻어먹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빈양은 그릇을 손에 든 채 찬바람이 도는 마당 돛돌에 혼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이 세 장면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엌 바닥에 놓이던 그 그릇, 개수대로 쏟아지던 제 밥, 그리고 마당으로 떠밀리던 제 등을요. 언젠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낼 날이 오리라는 것을요. 명절에 긴 하루가 저물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불이 꺼지고 집안이 겨우 조용해졌을 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니 대뜸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었잖아. 남들은 애를 셋씩 넷씩 낳는데 이 집은 대체 왜 이 모양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대가 끊기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대가 끊기는 것이 정말 누구 때문인지 이 방에서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지자 저는 소리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맨 아래 칸, 겨울 이불 밑에 깊이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 다른 누런 봉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종이 한 장이었고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이 봉투는 언젠가 꺼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드리려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기도 전으로 되감아야 합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정어머니 혼자 작은 상가 건물 하나에 새를 놓아 저를 키우셨어요. 그 건물이 우리 모녀의 전부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친정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앉히시더니 제 손에 건물 등기 서류를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이 건물은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킨 거다. 나 죽거든 이건 오롯이 내 이름으로만 남겨라. 시집을 가도 이것만은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마라. 여자한테는 마지막에 기댈 언덕이 하나는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러고는 어머니가 당신 손가락에서 낡은 금가락지 하나를 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평생 끼고 계시던 안쪽에 어머니 성함 석자가 새겨진 그 금가락지였어요. 이건 내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다.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해라. 절대 팔지 말고. 저는 그 가락지를 장롱 깊숙한 곳, 어머니 사진과 함께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그 낡은 금가락지가 훗날 제 심장에 어떤 못을 받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씀들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건물의 주인 자리에는 언제나 제 이름 석자만 올려두었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훗날 저를 살린 마지막 언덕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요.
결혼 날짜를 두어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 병원에 가지 못했고 대신 제가 그 결과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원래는 열어보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저는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적힌 한 줄을 읽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할 만큼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해 정작 남편 본인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어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며 예전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아들, 딸 낳고 재미나게 삽시다. 나는 딸이 좋더라. 은영 씨 닮은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사람의 그 웃음을 차마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가지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얼마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쇄소가 빚에 허덕일 때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건물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저는 남편의 사업을 살렸습니다. 남편이 지금 제법 자리를 잡은 인쇄소도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사실은 제 친정 재산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남편은 그 사실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 맨손으로 일군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었지요.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읽은 그 한 줄이 매달 제 가슴을 조용히 눌러왔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남편 쪽 문제일 수도 있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주호는 멀쩡한데 며느리가 감히 남편을 모함한다고 그 길로 저를 친정으로 쫓아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리요. 진실은 제 입에서 나와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리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아주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대신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어디까지 가는지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 위에 남기기로요. 명수기에 전화가 있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서둘러 향하던 그곳을 이제 제 두 눈으로 더 가까이 확인해 보기로요. 저는 조용히 겉옷을 걸치고 낡은 가방 안에 그 누런 봉투와 작은 수첩을 챙겨 넣은 뒤 남편의 뒤를 멀찍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앞에서 저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이름이 떠 있던 바로 그 낯선 남자였어요. 남편의 뒤를 따라간 곳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30분쯤 떨어진 어느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서더니 익숙한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아빠, 아빠 왔다. 아이들이 남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막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미란이었고 아이는 넷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래전 각오했던 장면을 이제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두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가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백화점 종이 가방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값을 아까워하던 사람이 그 집 앞에서는 두 손이 모자랄 만큼 짐을 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 동네 시장 어귀에서 미란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알아본 미란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제 눈앞에 자기 손을 들어 보였어요. 그 손가락에는 두툼한 금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그이가 나한테 해준 거예요. 진짜 순금이래요. 그쪽은 이런 거 하나 못 받아보셨죠? 하긴 애도 못 낳는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요. 미라는 제 얼굴 앞에서 그 가락지 낀 손을 일부러 흔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금가락지 안쪽에 낡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얼핏 보였거든요. 그건 제 친정 어머니의 성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어머니 사진과 함께 고이 넣어두었던 그 금가락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어요. 남편이 언제인가 몰래 그것을 꺼내다가 녹여 새로 만들어 그 여자 손에 끼워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제 친정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저에게 절대 팔지 말라 당부하신 그 유품을요. 저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까지 녹여 그 여자 손가락에 끼워준 것만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수첩을 펼쳐 그날 날짜 옆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금가락지 반드시 되찾는다. 그날부터 제 기다림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심지가 하나 박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빌라 근처 놀이터에서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박수를 짝짝 치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우리 집대를 이어줄 귀한 새끼들이지. 집에서는 저를 씨를 줘도 못 받는 며느리라 매일같이 나무라던 분이 여기서는 저 아이들을 진짜 손주라며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 집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만 빼놓고 저들끼리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켜보던 저는 잠시 스쳤던 그 이상한 점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넷은 하나같이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나타나는 낯선 남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큰아이를 데리러 왔고 또 어떤 날은 배가 나온 중년의 남자가 셋째를 한참이나 유심히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각자 다른 아이 하나씩만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그 모습이 저는 볼수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사람의 인상이 주호 씨 휴대폰에 이름이 떴던 그 낯선 사람과 어쩐지 겹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맞추려면 저 혼자만의 수첩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호 씨 인쇄소에서 오래 격리 일을 봐 온 최 씨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사모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인쇄소 돈을 자꾸 딴 데로 빼돌리시는데 장부를 맞춰보니까 그게 다 사모님 친정 건물 담보로 담긴 돈이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 저한테 주시면 아주머니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왜 이런 걸 저한테 가져오세요? 최 씨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몇 해 전에 우리 애 아빠가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요. 그때 사모님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셨잖아요. 갚으라는 말도 없이요. 저는 그때부터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무심코 건넸던 작은 정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최 씨 아주머니의 봉투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던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우연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란의 둘째 아이가 요즘 부쩍 아프다는 소식이었어요. 코피를 자주 쏟고 멍도 잘 들고 얼굴도 하얗게 뜬다고요. 그 아이는 이 모든 어른들의 거짓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8살짜리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그 아이의 하얗게 뜬 얼굴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병이 24년 동안 묻혀있던 모든 진실을 한꺼번에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방아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던 참인데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둘째가 쓰러졌어? 지금 어느 병원이야? 그래, 알았다. 주호한테 당장 연락하마. 방에 있던 남편이 통화 내용을 듣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겉옷을 챙겨 입고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거긴 왜 따라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다니요. 이 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깊이 얽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집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놀이터에서 힘없이 그네를 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뜬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곁에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 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선 채로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이 지은 죄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저 8살짜리가 이 한복판에서 홀로 아파야 하는 걸까? 저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아는 문제는 그 순간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저 어린 것이 무사하기만을 멀리서 조용히 빌었어요.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과장이라는 나이가 지긋하고 목소리가 차분한 분이었어요. 아이가 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우선 수혈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 헌혈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검사를 받아보시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애 아빠예요. 제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내 새끼는 내가 살립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자기 자식이라 굳게 믿으며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는 저 사람이 정작 자기 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으니까요. 의료진이 남편의 피를 뽑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아이 걱정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자꾸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면 흠칫 놀라 화면을 손으로 가렸고 또 서둘러 무언가를 적어 보냈어요. 저 다급한 문자를 받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저는 제 가방 안 24년 동안 품고 다닌 그 누런 봉투와 최 씨 아주머니가 건네준 또 다른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주호 씨와 미란이 서둘러 들어갔고 저도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최 과장은 검사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적합성 검사에서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신 가족관계와 맞지 않는 지점이 하나 나왔어요. 남편이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지요. 내가 이 아이 아버지라니까요. 최 과장은 잠시 주호 씨를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검사 결과만으로는 아버님과 이 아이 사이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와 아버님의 과거 진료 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실 안에 순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미란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놀라움보다는 들켜서는 안 될 것이 들킨 사람의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들 이래? 우리 귀한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아무도 그 물음에 얼른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오직 저 한 사람만이 이 진료실 안에서 심장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이 다음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 저는 가방 속의 낡은 봉투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최 과장은 남편의 과거 진료 기록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더니 안경 너머로 주호 씨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저에게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셨네요. 모르셨어요? 아내분은 이미 아실 텐데. 그 한마디가 진료실 안의 공기를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검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못 가진다니. 나는 저밖에 애가 넷이나 있는 사람인데.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최 과장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검사가 조작됐다. 병원을 바꾸겠다. 고발하겠다며 목이 터져라 발악했어요. 최 과장은 그런 주호 씨를 차분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이번 검사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수년 전 기록에도 같은 소견이 남아 있어요. 남편은 그제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시 하라고 소리치던 검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결과를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진료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미란을 돌아봤습니다. 미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 다 내 자식 맞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말해.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만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틈으로 밖에 소란을 느낀 미란의 큰아이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뒤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스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바로 그 낯선 남자였어요. 미란이 다급하게 문자를 보내던 그 상대가 병원까지 따라와 있었던 겁니다. 남편 휴대폰에 이름이 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진료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는 흠칫 놀라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그 순간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넷이 하나도 닮지 않았던 아이들, 각기 다른 아이 하나씩만을 애틋하게 바라보다 사라지던 그 남자들. 미라는 서로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 넷을 전부 남편의 자식이라 속여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으니 그 넷 중 단 하나도 남편의 핏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무릎이 꺾여 진료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시도 못 받는 여자라 몰아세우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일이냐? 저 의사 양반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4년 동안 삼켜온 그 진실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남편은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절규했어요. 당신 알고 있었다고? 24년을 알고도 나한테 입을 다물었다는 거야? 저는 낡은 가방에서 그 누런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24년 동안 겨울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봉투였어요. 결혼하기 2달 전이었어요. 당신이 병원에 못 가는 바람에 내가 대신 이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었지요. 그날 나는 이걸 읽었고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당신이 믿었겠어요? 나는 그 웃음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말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짓밟는 동안 나는 이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미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진료실 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란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란 씨, 놀이터에 오던 그 남자들, 나 다 알고 있어요. 날짜까지 전부 적어뒀습니다. 방금 저 문 밖에 서 있던 남자 이름도요. 그리고 지금 그 손에 낀 금가락지. 그거 우리 친정어머니 유품이에요. 그것도 곧 돌려받을 겁니다. 미란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기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감추듯 반대손으로 감싸쥐더군요.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른들이 서로를 붙잡고 무너지는 동안 정작 저 안쪽 병실에 누운 아이는 아무도 챙기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저 아이 치료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거 맞지요? 급한 검사비하고 입원비 제가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보증인도 제 이름으로 서겠어요. 직원이 보호자 관계를 물었지만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어른들이 지은 죄를 저 아이한테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가 서명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진료실 쪽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절규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병원에서 서둘러 수혈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무과에 세워둔 보증 덕분에 치료는 한순간도 지체 없이 이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이 꺼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며칠이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 기운을 빌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예전의 그 뻔뻔한 사람으로 조금씩 돌아와 있었어요. 은영아,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 여자한테는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우리 이 집만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우리 집만은 지키자고 했지요. 그런데 여보,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어요. 서 변호사였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상의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쇄소 격리 최 씨 아주머니가 두툼한 서류철을 안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최 씨 아주머니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최 여사가 여기 왜? 당신이 왜? 사장님, 저는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 편입니다. 사장님이 인쇄소 돈을 어떻게 빼돌리셨는지,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었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사모님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늦게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남편이 헛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거? 무슨 증거? 당신이 뭘 안다고. 24년을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 이래. 바로 그 말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라면 상자 하나를 두 손으로 안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그 안에 든 것을 한 권씩 꺼내 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귀퉁이가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작은 수첩들. 저는 그것을 한 권, 두 권, 세 권, 탁자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어요. 20권이 넘는 수첩이 탁자 위에 탑처럼 쌓여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24년 동안 새벽마다 적은 거예요. 당신이 집을 비운 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 그 액수, 당신이 그 여자 집에 다녀온 날짜, 놀이터에 나타난 남자들 인상착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수첩 한 권을 펼쳐 주호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빼곡한 날짜와 숫자가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참고만 산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나는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수첩 24권이 오늘을 위한 거였습니다. 서 변호사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를 하나씩 그 수첩 더미 옆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담보설정 서류, 계좌 거래 내역. 종이가 한 장 한 장 놓일 때마다 남편의 얼굴색이 변해갔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도 당신 인쇄소도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탁자 위에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등기부등본 맨 위 소유자 자리에 적힌 이름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서 변호사가 담담하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세우실 때 그 미처는 사모님께서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아 마련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인쇄소의 자금과 이 집의 매입 자금이 모두 그 건물에서 나온 세와 사모님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날짜와 계좌 내역이 한 날짜도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집니다. 법적으로 이 모든 재산의 실소유자는 사모님이시고 사모님 재산에서 빠져나간 돈은 오히려 돌려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남편은 수첩 더미와 서류 뭉치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그럼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다 적고 있었단 말이야. 저는 24년 전 친정어머니가 제 손에 등기 서류와 금가락지를 쥐어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여자한테는 마지막에 기댈 언덕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요. 나는 그 언덕을 24년 동안 한 번도 팔지 않고 지켰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유품 금가락지까지 녹여 그 여자한테 끼워주는 동안에도요. 당신이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이 수첩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을 위해서요. 남편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쓰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남편이야. 부부 재산은 절반은 내 몫이라고. 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재산에서 빠져나간 돈에 대한 반환 청구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어둠이 내린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시도 못 받는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요. 나는 그날부터 24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미란의 진짜 정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의 재산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미란의 진짜 모습도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변호사와 최 씨 아주머니가 모아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해 나갔거든요. 미라는 처음부터 주호 씨 한 사람만을 상대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 나타나던 그 남자들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미라는 여러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며 아이를 넷이나 낳았고 그 아이들을 저마다 다른 남자에게 각각 그 남자의 자식이라 속여왔던 겁니다. 남편에게는 넷 모두 당신의 자식이라 했고 다른 남자들에게는 또 저마다 하나씩을 당신 아이라 속였어요. 서 변호사가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할 때 저조차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이 여성분은 주호 씨 한 분께만 이렇게 해온 게 아닙니다. 확인된 것만 남자가 넷입니다. 아이들 앞으로 각각 다른 남자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미라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전부 잃은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서 변호사는 최 씨 아주머니가 정리한 자금 기록과 제가 24년 동안 적어 온 수첩을 증거로 삼아 미란을 정식으로 고발했고 며칠 뒤 미란은 사기죄와 공정장사원본부 실기제재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미란이 붙잡히던 그날 저는
차마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미란이 경찰에 넘겨지고 남편은 이미 자기 코가 석자라 아이들을 거둘 처지가 못 되자 그 네 아이가 뿔뿔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큰아이는 이 친척 집으로, 셋째는 저 보육시설로 각자 손을 잡아줄 어른 하나 없이 흩어졌습니다.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만 부르며 울었어요. 어른들이 만든 거짓말의 끝에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만 그렇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인쇄소를 잃었습니다. 자기가 맨손으로 읽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 인쇄소를요. 얼마 뒤 저는 우연히 그 인쇄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새 주인이 문을 연 그 가게 앞에서 남편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한때 사장이라 불리던 그 자리에 이제는 손님으로도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유리문 밖에서 안을 기웃거리기만 하더군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 텅 빈 뒷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진 그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얘야, 은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 애들이 다 남의 자식이었다니. 우리 주호가 처음부터 자식을 볼 수 없는 몸이었다니. 이 늙은이가 그것도 모르고 너를 그렇게. 그런데 시어머니는 곧이어 저를 원망하듯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은영아, 내가 결혼 전부터 그걸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럼 진작에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그랬냐?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금도 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되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호 씨 쪽 문제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남편을 모함한다고 그 길로 저를 친정으로 쫓아보내려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의 일을 시어머니도 기억해낸 모양이었어요. 붙잡고 있던 제 손을 놓고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문 거였구나. 우리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 24년 동안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던 그 어른이 이제는 제 앞에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집힘에서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애초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싶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24년 동안 잘못 씌워진 그 누명 하나를 벗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첫 명절, 저는 우연히 주호 씨와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제들과 친척들이 마당 가득 모여 제가 새벽부터 부친 전 냄새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오던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대문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마루에 시어머니 혼자 앉아 텅 빈 상 앞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귀하다던 손주들도 그렇게 떠받들던 아들의 세 가족도 이제 그 집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그제야 명절마다 그 상을 새벽부터 혼자 차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명숙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영아, 너 어떻게 그걸 혼자 다 견뎠니? 저는 명숙이의 손을 마주 잡고 오랜만에 옅게 웃었습니다. 명숙아, 견딘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린 거였어. 참는 거랑 기다리는 건 다르더라. 참는 건 나를 죽이는 거고 기다리는 건 나를 지키는 거였어.
나는 24년 동안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직 제게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두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8살짜리 아이의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금가락지였어요. 미란이 붙잡힌 뒤에도 저는 그 8살짜리 아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혈을 받고 잠시 기운을 되찾긴 했지만 그 아이의 병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의 자식을, 그것도 남편의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왜 그렇게까지 챙기느냐고 명숙이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른들이 벌인 일을 8살짜리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니? 나까지 그 아이를 모른 척하면 그 아이한테는 세상에 어른이 한 사람도 안 남는 거야. 저는 그 아이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용히 병원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 이름으로 세워둔 그 보증이 이제는 꾸준한 치료비 지원으로 이어진 셈이었지요.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아이의 치료가 끊기지 않게만 뒤에서 살폈어요. 그 무렵 서 변호사가 미란의 압류 물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란이 남기고 간 물건들 중에 두툼한 금가락지 하나가 있다고요. 저는 그 길로 달려가 안쪽에 친정어머니 성함이 새겨진 그 가락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녹여져 모양은 조금 달라졌지만 어머니의 이름석 자만은 그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가락지를 손에 꼭 쥐고 오래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제 손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그 무렵 주호 씨와의 이혼도 담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다툴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은영아, 우리 24년이 너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니? 정말 미련도 없어? 저는 그 물음에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련이 없진 않아요. 신혼 때 당신이 붕어빵 사오던 그 시절은 나도 참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보, 그 좋았던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는 것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4년의 인연이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조용히 끝을 맺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겨울 이불을 걷어내자 그 밑에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24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제가 처음 열어보았던, 그리고 진료실에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제 이 종이는 더 이상 제가 숨기고 지켜야 할 비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양철 화로에 봉투를 넣고 성냥불을 그어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진실이 이제 붉은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손에 쥔 어머니의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 보았습니다. 봉투는 태워보내고 되찾은 유품은 제 손에 끼운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았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후련하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봉투가 모두 타서 제가 되었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맑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세상을 떠나신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여자한테는 마지막에 기댈 언덕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던 그 말씀 덕분에 저는
24년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마다 제 이름 석자를 반듯하게 되찾아 적어 넣는 일이었어요. 은행 통장에도 건물 관리 서류에도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제 이름 석자만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이름 석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기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저는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남편이 집을 떠난 뒤 저는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상가 건물 2층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오래도록 새를 놓았던 그 건물의 한 층을 이제는 제가 직접 쓰기로 한 거예요. 창이 넓어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저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24년 동안 저는 늘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남의 하루를 열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24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낀 어머니의 금가락지가 노을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 1층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24년 동안 이 집 저 집 밥상을 차리며 쌓아온 그 솜씨를 이제는 저를 위해 쓰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부질없다고 하던 제 반찬 솜씨가 이제는 저를 먹여 살리는 어엿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제 이름 석자를 넣은 작은 간판을 걸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올려다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명숙이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인쇄소 경리 최씨 아주머니도 함께 왔어요. 24년 동안 저를 지켜봐준 오랜 친구와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이 되어준 조력자가 그날 제 가게의 첫 손님이 되어준 겁니다. 은영아, 이거 보려고 내가 그 오랜 세월을 내 옆에서 마음 졸였나 보다. 너 이제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 저는 두 사람에게 간 묻힌 나물 한 접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집에서 새벽마다 남편 국이나 끓이고 있었을 거야.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24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무색할 만큼 그날의 웃음은 맑고 가벼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어디론가 떠났고 시어머니는 홀로 남았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완전히 내치지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조건 떠받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명절이면 반찬을 조금 넉넉히 만들어 홀로 계신 그분께 조용히 보내드렸습니다. 미워서 밟는 것도 무서워서 굽히는 것도 아닌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할 도리만큼만요. 그 8살짜리 아이는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그 아이의 치료가 끊기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살피고 있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다 자라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세상에 자기를 조건 없이 아껴준 어른이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어요. 24년 동안 찬물에 불어트고 칼에 베어 밴드를 붙이던 그 손이었습니다. 헌신했지만 천대받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은 저를 위해 일하고 저를 위해 밥을 짓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어머니의 금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돌아보면 저는 24년 동안 참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자리에서 홀로 참고 견디며 새벽마다 남의 하루를 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 석자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 자신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